친구들 안녕. 좋아. 오늘도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5강 고구려와 백제, 건국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 예정이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선사시대 그리고 청동기를 바탕으로 했던 고조선 그리고 철기시대의 고조선이 멸망하는 과정까지 공부를 했고 그 뒤에 이어져서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을 거야.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는 이른바 삼국시대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다. 그 중에서 우리는 먼저 오늘 고구려와 백제의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이야. 고구려랑 백제가 어떤 과정으로 건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에서 성장을 시작했는지를 그 공통점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당연히 먼저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겠지. 선생님 수업은 복습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했던 얘기를 계속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복습이랑 실제 나가는 진도랑 거의 시간이 1대1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동의하는 바야. 선생님이 좀 복습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별도의 시간 투자하지 않고 선생님 강의에서만이라도 좀 복습을 해서 자연스럽게 잘 이해하고 좀 암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복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라는 게 흐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것을 알아야지 오늘 것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복습해 볼게. 지난 시간 고조선 공부를 했어.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유물이 미송리식 토기, 비파용 동검, 탁자식 보인돌이 있었는데 중요한 게 이 세 개의 유물로서 우리는 고조선의 강역, 고조선의 문화권을 알 수 있었다.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건데 초창기에는 요동지방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었다가 나중에 춘추 전국시대에 연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패배해서 좀 중심지가 이동되게 되었다. 어디로? 지금의 평양 중심으로 이동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점들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겠지요. 고조선에는 8개의 법, 8조법이 있었는데 지금 전달되는 거는 3가지였어. 우리는 이 3가지에 대해서 사료학습도 해보았는데 내용을 해석해보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의식, 이것은 노동력을 중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근데 노동력이 왜 중요했냐? 바로 곡식, 우리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노동력을 보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지. 남의 물건이라고 하는 용어를 봤을 때 이거는 남의 물건, 나의 물건 하는 사유재산이 이미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노비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미 고조선 사회에 노비가 존재하는 것을 보니 신분제 사회였구나 라는 것들을 엿볼 수 있었지. 50만 전이라고 하는 용어에서는 이미 화폐도 사용되고 있네, 어느 정도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점들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남아있는 사료를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유추하는 것을 우리가 사료를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공부를 했었고,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끊임없이 가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철기시대 때 더욱더 발전해 중국과 대립하고 때로는 교류하면서 발전을 했다. 대표적으로는 붙어있는 연나라가 있었겠지. 연나라랑은 교류도 했어. 대표적으로 연나라의 돈이었던 명도전이라고 하는 돈이 고조선에서 많이 발견됐고, 그 다음에 대립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의 요동지역을 연나라와 전쟁하면서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고조선은 이동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을 거야. 철기시대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유이민이었던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조선에 이주해 오면서 위만조선이 성립하면서부터 철기가 더욱더 발전했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조선의 발전이 끝까지 갔던 건 아니었어. 바로 중국을 통일했던 한나라와의 대립이 있었지. 한나라는 고조선을 침략하는데 그 침략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고조선이 중개무역을 해서 고조선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한나라랑 무역을 하는 것을 막고 중간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한나라가 이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2번째로는 한나라는 한나라 북쪽에 있는 흉노족들, 유목민족과 싸우고 있었는데 이 흉노족이 혹시 고조선과 연결되어서 자기들을 협공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있었던 거지. 결국에 고조선을 먼저 공격해서 후방의 위험을 제거해야겠다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하게 되고, 한나라는 그로 인해서 이 2가지 이유로 고조선을 침공하게 되는 거다. 결국에 기원전 108년에 열심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1년의 저항 끝에 고조선은 멸망하게 되고, 중국 한나라는 우리나라 땅에 한사군이라고 하는 4개의 통치 기구를 설립하게 된다. 낭랑, 현도, 진번, 임둔군이 바로 그것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너무 굴욕적으로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이 한나라의 4개의 군과 우리의 초기 국가들, 고구려, 백제 이런 나라들은 끊임없이 서로 싸우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성장하는 민족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어. 결국에 끝내 나중에 고구려 313년에 가면은 모든 군들을 다 한반도에서 몰아내게 된다.
이해되지? 여기까지가 고조선의 내용이었어. 고조선을 다 공부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지점은 어디였느냐 하면은 바로 고조선과 삼국시대 사이에 있는 내용이지. 바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나라의 성립이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초창기부터 이렇게 삼국이 명확한 영토와 딱딱 구별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 오히려 삼국시대 초기에는 이런 모습으로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양립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지도와 함께 그 나라의 이름과 그 나라의 특징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부여. 부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일 북쪽에 있었는데 고구려랑 백제가 부여의 기원이었지. 그리고 이 부여 같은 경우에는 왕은 존재했지만 왕의 권력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었어. 연맹 형태의 국가인 연맹 왕국을 일러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같은 그런 각 부들이 각각의 영토를 통치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이는 결국에 왕이 존재하지만 왕의 힘은 아직 약했고 개별적인 부의 힘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척박한 땅이 있어서 그런지 정복전쟁이 많았었어. 그리고 결혼 풍습으로는 사위가 여자의 집에 와가지고 조그만 집을 짓고 사는 서옥제라고 하는 결혼 풍습 이런 것들이 있었고 부여와 마찬가지로 5개의 부가 있어서 이것들이 연맹 형태의 연맹 왕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점들. 그래서 각 부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제가회의 이런 것들은 아직 부의 힘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강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고구려도 이런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왕의 힘이 약하고 부의 힘이 강한 모습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야. 아직 권력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나 부여보다 그 발전 단계가 낮았어. 왜냐면은 왕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었기 때문이야. 여러 개의 부족들이 그냥 뭉쳐서 살고 있는 단계 정도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옥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를 며느리로 데려와가지고 키워가지고 같이 사는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결혼 풍습이 있었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징을 잘 보여주지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바로 각 부족들이 서로의 부족의 영토에 침입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같은 나라, 같은 동해인데도 부족이 다르면 침입할 수 없어? 이거는 부족적인 특징이 너무 강한 거야. 부족의 구분이 너무 강한 거야. 아직 나라가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뭉쳐지지 못하고 있는 거야. 발전이 더디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겠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중에 옥저랑 옥저랑 동해는 고구려에 먹히게 된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겠지. 자, 삼한 같은 경우에는 마한과 변한과 진한이 있었어. 연맹 형태의 국가들이었고 마한의 목지국이라고 하는 놈이 대장 형태를 맡았었다. 변한 같은 경우에는 철이 굉장히 유명해서 일본으로 수출하거나 낙랑으로 수출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다. 하지만 사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군이 되겠다. 이 천군은 제사장으로서 소도라고 하는 별도의 구역을 다스렸는데 이것으로 보건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랑 정치적 지도자가 구분돼 있네?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단군 왕검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르겠구나. 제사랑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재정 분리의 사회가 바로 삼한에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점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하는 백제, 변하는 가야, 진하는 신라로 바뀌어 나간다 라고 하는 지점들까지 체크해주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부할 게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조금 일반적으로 설명을 했어. 당연히 이 시기에는 지금 같은 종교 체계가 없기 때문에 뭐 추수를 한다거나 사냥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하늘에 감사하는 그런 제철 행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곳에서 했을 거야. 부여도 했고 고구려도 했고 뭐 다 했지. 뭐 동해도 했고 그다음 마음 변한 진안도 제철 행사 같은 거 다 했을 거야. 이 시기에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각각의 제철 행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다. 뭐 이름이 뭐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제철 행사 뭐 당시 일반적인 분위기였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제철 행사의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어. 그런데 고등학교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선생님은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그 이외의 내용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일반적인 특징들, 아직은 왕의 권력이 굉장히 약하고 국가들의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이 파트에선 중요하다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 오늘 본격적으로 삼국시대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삼국시대란 말 들으면 우리는 이런 지도들을 생각하게 돼.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명확한 영토와 국경선을 갖고 서로 대립하는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초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랑 많이 달라. 오히려 지도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고구려 조그맣게 있고 백제 조그맣게 있고 가야 조그맣고 신라 조그맣고 이런 모습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넓은 영토, 강력한 힘,
힘이 하나로 뭉치는 왕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중앙 집권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앙 집권 국가가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고대 국가들은 전부 다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련의 과정을 중간고사 범위에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로 나눠줄 텐데 삼국시대 각국의 역사 흐름을 표로 정리를 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아래로 갈수록 우리는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강은 이만큼, 6강은 이만큼, 7강은 이만큼, 8강은 이만큼, 9강은 이만큼 해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모습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건국, 고구려의 수도. 자, 고구려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를 공부를 할 때 고구려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그리고 고구려의 초창기 수도는 어디였는지를 공부를 하고, 두 번째로는 고구려의 기틀을 달았던 왕인 태조왕, 그리고 고구려가 왕권이 성장되어 갔음을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고구려가 건국된 이야기를 볼게.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따르면은 고구려는 알에서 태어난 주몽이 건국을 했다. 주몽의 다른 이름은 동명성왕이야. 우리가 왜 세종대왕은 칭호고 말하자면 이름은 이도잖아. 그것처럼 동명성왕이고 이름은 주몽이었다고 해. 이 사람은 이제 활을 잘 쏘고 재주가 좋아서 부여에 살고 있는 다른 왕자들의 위협을 받았대. 그래서 도망쳤고 물고기랑 자라가 도와준 거야. 막 도망치다가 강을 만나는데 거기서 막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물고기랑 자라가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길을 건너갈 수 있게 도와줬다. 뭐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도움 끝에 졸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그것이 고구려다라고 하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역사적인 그런 연구 성과에 의하면은 주몽이 아예 고구려를 처음부터 딱 스타트한 건 아니고 사실 이 졸본 지역에 원래 고구려라고 하는 어떠한 세력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부여 쪽에서 주몽이 이주해 오면서 그것들이 합쳐져서 좀 고구려가 국가적인 기틀을 다져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은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 그래, 주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주몽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곳이 어디다? 위치가 바로 졸본이라고 하는 곳인데 사진을 갖고 왔어. 이곳이 바로 졸본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라고 추측되는 우녀산성이라고 하는 곳이야. 어때? 굉장히 험준하지, 그지? 그래서 방어하기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 그런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오랫동안 있지는 않고 곧 수도를 옮기게 되니 그것이 고구려의 유명한 수도인 바로 초창기 수도 국내성이 되겠다. 지금의 중국 지안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국내성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구려의 초기 수도 국내성 이 정도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자, 처음에 주몽이 자리를 잡았던 오녀산성이 졸본 이곳이 바로 이쪽이 되겠다. 그런데 이곳에서 멀지 않은 국내성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야. 정확히 언젠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이곳에 보면은 여기 가운데 평평한 곳에 국내성도 있고 이쪽에 환도산성이라 그래서 국내성을 방어할 수 있는 유사시에 적이 왔을 때 싸울 수 있는 그런 산성도 마련해놨고 그 아래쪽에는 고구려의 무덤이 많이 물려있는 고분군도 형성을 해놨다. 그래서 이것처럼 초창기에 고구려가 자리를 잡았던 곳이 지금 중국의 지안시라고 하는 표시하면 이쪽 정도야. 여기 이렇게 압록강과 두만강이 흐른다. 이곳에 자리를 잡았구나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가면은 실제로 고구려 유적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중국 지안시의 사진인데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바로 옆에 이 성벽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내성이 되겠다. 이게 사람들이 동네에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뒤쪽에 성벽이 있는 거 볼 수 있지? 이렇게 돼 있어. 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국내성이 되겠다. 여기 지안시야. 선생님도 아직 못 가봤는데 나중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지안시 옆쪽에, 그러니까 국내성이 옆쪽에 보면은 고구려 무덤들이 많이 모여있어. 고분군들. 이런 것들을 돌을 무지 많이 쌓았다 그래가지고 돌 무지무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끝도 없이 이렇게 많이 뭉쳐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 정말 신기하지. 진짜 한번 꼭 가보고 싶어. 나중에는 고구려 무덤. 그죠? 특히 이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모양을 잘 기억해. 나중에 오늘 수업 끝날 때쯤에 한번 더 나오니까.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운 거는 뭐 사진도 보고 이렇게 했던 거 전부 다 왜 배웠냐면 고구려를 처음에 건국할 때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이 사람이 졸본 지역에 건국했는데 곧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겼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고구려의 초기수도 국내성이라고 잘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몽이 동명성왕이 건국을 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고구려의 기틀을 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태조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태조라고 하는 칭호는 조금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한테 붙여주는 칭호야. 예를 들어서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 고려를 건국했던 태조 왕건 이런 것들. 그런데 고구려를 세웠던 사람은 주몽인데 그 뒤에 있는 왕인 태조왕한테 태조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줬다? 이거는 태조왕이 거의 고구려를 다시 건국하다시피 할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했다. 이렇게 체크하면 좋겠지. 태조왕은 먼저 옥저를 정복했어요, 얘들아. 고구려는 원래 졸본과 군대성 지역의 조그만 나라였는데 점점 더 영토를 넓히는 거지.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해가서 옥저까지 정복하는 데 이르는 거야. 굉장하지? 점점 더 고구려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리고 요동지역도 공격해가지고 요동지역을 다스리는 요동태수를 살해하거나 그런 정복 전쟁을 활발하게 펼쳤던 왕이 바로 태조왕이 되겠다. 고구려가 점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로 커져나가는 거야. 원래는 굉장히 작았지만 점점 더 고구려가 커져나가는 거. 원래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해서 점점 나라가 발전하고 커져가는 그 이미지를 오늘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고구려의 왕권 강화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원래 지난 시간에 여러 나라의 성장할 때 고구려는 5개의 부가 연합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5개의 부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왕조차도 하나의 부가 독점해서 왕을 만들지 못했던 거야. 한 번은 이쪽 부에서 왕이 나오고 다른 번에는 저쪽 부에서도 왕이 나오고 이런 쪽으로 왕권이 일어나되지 못했다는 거지. 하지만 태조왕 무렵 때부터 고구려의 왕권이 강해서 한 개의 부에서 왕권이 독점되게 되고 하나의 부에서만 왕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부의 힘은 다른 부보다 세지겠지. 그리고 이렇게 왕권이 강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더 흐르면은 막 부에서 왕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기 아들한테 직접 왕위를 물려준 왕위를 세습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왕권은 강화되고 각 부의 세력은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중앙 집권화, 중앙으로 권력이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기했던 게 태조왕은 정복전쟁을 시작했고 태조왕 무렵부터 고구려의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해서 원래는 각 부가 연합했던 거기 때문에 왕의 선출도 막 부별로 다르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하나의 부로 모이고 더욱더 나중에는 아예 왕을 세습하게 되는 아들한테 물려주게 되는 그런 왕권의 강화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수업의 두 번째 꼭지 바로 백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백제 역시 백제가 건국된 이야기, 그 다음에 태조왕 같은 백제왕, 고이왕 한번 공부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고구려랑 백제가 정말 같은 뿌리에서 왔는지 한번 유적으로 체크해보면서 수업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를 세운 사람은 온조라고 해. 근데 이 온조라고 하는 사람은 고구려 주몽의 아들인데 이 주몽이 부여에서 졸본으로 와서 고구려를 세웠잖아. 그런데 고구려에 올 때 혼자 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결혼해서 낳은 애는 부여에 있는 거지. 이 부여에 있는 애기가 나중에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 바로 고구려로 찾아왔어. 졸본으로 찾아온 거야. 그 사람이 바로 고구려의 유리왕이야. 자, 온조 입장에서는 자기 아빠가 원래 낳았던 다른 형이지? 그 형이 찾아온 거야. 고구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나의 뜻을 펼칠 수 없겠구나 라고 해서 온조는 자기의 형, 그러니까 배가 같은 형제지. 고구려 유리왕은 이사 온 사람은 엄마가 다르겠지? 자, 그래서 자기의 진짜 형 비류랑 같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한강 근처까지 내려온 거야. 온조 같은 경우에는 위례성이라고 하는 데다가 나라를 세웠고 지금의 서울, 그리고 비류 형은 미추홀, 지금의 인천에 나라를 세웠다고 해.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물이 바닷가 근처라서 그런지 굉장히 짜서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비류가 죽고 나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온조에게 왔다. 다시 서울로 왔다. 그래서 온조가 서울에 나라 이름을 십제해서 백제로 고쳤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책 삼국사기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제 건국 이야기도 한번 잘 기억을 해도. 그래서 이것처럼 온조가 세웠던 백제는 마한 연맹에 있는 수많은 조그만 나라들, 마한의 나라 엄청 많았지? 그 나라들 중에 한 개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온조가 처음에 나라를 세웠던 위례성이 어딘가 보니 바로 이쪽 동네다. 이 동그라미가 우리 학교인데 별로 멀지 않지. 바로 우리 학교 근처에다가 백제를 세웠던 거야. 자, 그럼 이곳이 어디냐? 바로 지금의 송파구에 있는 풍납토성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다. 이 풍납토성이 바로 온조가 세웠던 위례성.
온조가 백제를 세웠던 곳이야.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단지가 있지만 이렇게 여기가 성으로 이렇게 한강변에 이렇게 한강이 흐르고 한강에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이렇게 딱 방어가 유리하게 성을 쌓았던 거 여러분들 볼 수 있어. 보게 되면 사진이 되게 재밌지? 아파트들이 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성. 성벽을 발굴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견고하게 성을 쌓았던 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의 초기 수도는 국내성, 이거는 중국에 있고, 그 다음에 백제의 초기 수도는 위례성, 위례성은 지금 어디? 바로 풍납도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풍납도성이라고 완전 딱 이렇게 어디 써 있는 건 아니야. 풍납도성이 위례성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최근에는 풍납도성이 거의 위례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온조왕은 건국했어 어디다가? 서울에다. 위례성이다. 자, 다음 두 번째 유명한 왕 고이왕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돼. 고구려의 태조왕은 처음에 국내성 지역에 있던 고구려의 영토를 옥저를 정복하면서 굉장히 넓혔고 요동으로도 진출한 듯 영토를 점점 더 키워나갔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야. 백제도 마찬가지야. 고이왕 때 백제는 주변의 마한의 소국들을 병합하기 시작했어. 서울 지역에 있던 조그맸던 백제가 점점 더 영토를 넓히는 거지. 아까 삼국 사기에 나왔던 것처럼 아마 미추홀, 뭐 인천 이런 지역까지도 영토를 넓혔을 것 같아. 그리고 고이왕 때는 영토를 쭉쭉쭉쭉쭉쭉 넓혀서 마한의 대장나라였다고 불렸던 목지국까지도 정복을 하게 된다. 목지국은 지금의 경기도 천안 근처에 있는 경기도인가? 충청도 천안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 그런 쪽까지 영토를 넓혔던 걸 볼 수 있어. 서울 지역의 조그만 마한의 소국이었던 백제가 그 영토를 점점 더 키워가는 것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고이왕 때 같은 경우에 또 특징적인 게 나라가 크다 보니까 이전보다 좀 더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관리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관리에게 벼슬인 관직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들이 여러 명이니까 관리들의 등급도 나눠야겠지. 그래서 관등이라고 하는 것들도 만들고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법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법인, 율령까지 만드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조왕이 건국하고 고이왕은 영토를 넓히면서 국가 시스템을 다졌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 주몽, 고구려, 태조왕, 백제, 온조, 백제, 고이왕 이렇게 두 명씩 배운 거야.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포인트 바로 고구려와 백제의 유사성에 대해서 알아볼게. 이것들은 여러분 전부 다 알고 있지? 뭐야? 잠실 롯데타워지. 잠실 롯데타워 옆에 보면은 바로 백제 고분이 있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어때? 우리 이거 어디서 아까 많이 본 거 같지 않니 얘들아? 이거 우리 고구려 국내성 앞에 있는 고구려의 수많은 고분군들에 있었던 돌무지 무덤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무덤 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야, 얘들아. 우리가 지금 사회가 아무리 빨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을 보내줄 때 행하는 장례 예식은 어떠니? 되게 옛날 스타일로 진행하잖아. 그것처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장례 스타일은 굉장히 천천히 변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타일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집단이 굉장히 유사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 그러한 점에서 무덤의 스타일이 거의 고구려랑 백제 스타일이 비슷하잖아. 이거는 고구려랑 백제가 같은 뿌리에서 왔다는 거지. 삼국사기를 읽어보니까 삼국사기에서 말하기를 온조라고 하는 백제를 세웠던 사람이 고구려에서 왔대. 기록이잖아. 근데 그 기록을 보니까 온조랑 온조랑 고구려 같은 뿌리, 고구려 백제 같은 뿌리 이걸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유물에서도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어디서? 바로 송파에 있는 석촌동 고분에서. 이 석촌동에 있는 백제 고분을 딱 보니까 와 진짜 고구려랑 백제랑 같은 뿌리였구나 라고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래서 역사가 재밌는 거야. 기록이랑 유물이 하나로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엄청난 희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 자, 오늘은 고구려랑 백제의 건국과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삼국이 시작부터 명확한 영토랑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 처음엔 작은 나라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져갔던 거야. 우리도 오늘 그런 내용을 배웠지. 자, 고구려를 세웠던 사람은 주몽이야. 이 사람은 부여 출신이고 졸본에 도읍을 했었어. 하지만 졸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그렇게 썩 좋은 곳이 아니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수준은 국내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 자, 고구려를 거의 다시 세우다시피 했던 위대한 업적을 갖던 왕은 태조왕이었어. 태조왕은 옥저를 정복하면서 고구려의 영토를 넓혔고 태조왕 때 왕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왕위 세습이 점점 더 확립되어 가고 그 결과 왕의 권력이 점점 더 세어져 가고 원래는 부들의 연맹 단계였던 고구려에서 각 부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에서 왔던 온조가 나라를 세웠고 위례성에다가 백제를 건국했는데 그 위례성이 지금 어디냐? 바로 송파구의 풍납토성이다 라고 하는 건들 여러분들 체크를 해라. 참고로 온조의 형인 비류가 세웠던 미추홀은 지금의 인천이라고 해. 자, 백제 고이왕이 있는데 이 고이왕은 마한의 소국들을 정복했지. 대표적으로 목지국 같은 나라들까지 정복을 하면서 백제 영토가 단순히 서울 유역이 아니라 점점 더 경기도 충청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커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관직도 만들고 관등도 만들고 법률인 율령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삼국사기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백제의 뿌리가 고구려임을 증명하는 유적이 바로 우리 동네에 있었지. 그 유적이 바로 석촌동 백제 고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고구려랑 백제 초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교과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복습하고 밑줄 치고 필기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어. 다음 시간에는 신라랑 가야랑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자, 얘들아. 안녕.